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 후기 고지도인 대동여지도와 그리고 조선시대의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담은 책인 지리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동여지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대동여지도는 그 오른쪽에 있는 이 목판, 나무에다가 이런 도장을 새기듯이 이렇게 목판본을 만들어서 찍어서 만들어진 지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목판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장 하나를 파놓으면 여러 번 도장을 찍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대동여지도는 목판본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지도의 대량 생산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이점이 이렇게나 큰 지도인데 요렇게 가로로 요렇게 접어가지고 접을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몇 개를 분리했냐면 1책, 2책, 3책 해가지고 22책. 22개의 책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이어서 붙였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렇게 22개를 나눠서 그 다음에 병풍처럼 접고 펼칠 수 있게 만들었다. 나눠서 접고 펼칠 수 있게 했다는 그 뜻을 분첩 절첩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동여지도는 이렇게 만들어졌고 실제 크기를 한번 보여주면 이 정도로 큽니다. 그래서 상당하죠. 보니까 이렇게 22개의 지도를 이렇게 접을 수 있는 지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붙이면 대동여지도가 완성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동여지도에는 우리도 지금 현대 지도에 보면 이 모양은 학교로 칭한다. 여기는 논이다. 이런 식으로 표시하잖아요. 이런 것을 기호라고 하는데 대동여지도에도 이런 기호들을 모아놓은 지도표를 사용했습니다. 이게 한문으로 돼 있어서 이거를 한글로 바꿔보자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역참. 예전에는 어떤 것을 전달을 할 때 말을 타고 가가지고 전달을 하고 했어요. 그러면 이 멀리 있는 곳까지 가려면 그 말이 쉬어가고 그리고 말 탄 사람들이 쉬어가는 곳이 필요했겠죠. 그런 곳을 역참이라고 했는데 역참부터 해서 읍치 그 대표적인 예를 들면 세종시청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읍치라든지 봉수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기호로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봉수가 뭐냐면 요거 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낮에는 연기를 피우고 밤에는 횃불을 피워가지고 만약 적이 침입을 했다 그러면은 그것을 연기 혹은 횃불 개수에 따라서 이제 거의 다 왔다 아니면 아직 멀리서 침략해 오고 있다 이런 것을 알리던 것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지도에 표시를 해놓은 게 대동여지도입니다. 대동여지도는 다양한 특징들이 있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대동여지도 같은 경우는 산을 우리 산이 하나하나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산들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산줄기를 연속적으로 그렸는데 그러면 이것만 보고 이렇게 굵은 선으로 이렇게 표시해놨죠. 산 모양을. 그래서 그림처럼 그려놨다 해서 회화적으로 표현했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여기 산이랑 1번 산이랑 예를 들어 여기 2번 산이랑 어디가 더 높을 것 같아요? 1번이 조금 더 두껍죠. 그래서 높낮이는 어느 정도 비교할 수 있지만 얘가 해발고도 몇 미터다 이런 거는 불가능해요. 정확하게 산의 높이는 알 수는 없고 다음 두 번째 우리가 그 정상기의 동국지도, 동국대지도 할 때 백리를 하나의 일척으로 표현했다라고 했잖아요. 대동여지도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우리가 아리랑 보면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그 십리가 바로 그 거리 단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대동여지도는 바로 이 십리마다 이렇게 점을 그어놨죠. 즉 십리마다 이 점을 방점이라고 하는데 방점을 표시해서 내가 A 지역에 있어. 근데 B 지역에 가고 싶어요. 그러면 이 거리가 어떻게 될지를 이 대동여지도만 보고 알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방점이 두 개니까 20리 내에 A에서 B까지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도로는 십리마다 방점을 그어놔서 그 거리를 알 수 있게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얘는 행정구역을 구분해 놓은 건데 얘는 세종시랑 그 다음에 세종시 아래에 있는 대전이랑 행정구역을 구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점점점으로 표시해 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는 하천을 통해서 이동하는 경우, 그다음에 물자를 수송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하천이 배를 띄울 수 있는 하천인지 배가 못 다니는 하천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했냐? 하천이다 보니까 보통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표현을 하는데, 첫 번째 그림처럼 요거처럼 하천이 두 줄로 표시돼 있다. 그러면은 이 쌍선으로 표시돼 있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배가 다닐 수 있는 하천이고, 그 다음에 여기처럼 하천이 꾸불꾸불한데 한 줄로 되어 있다. 단선이라고 하는데 단선으로 표현되어 있으면은 배가 다니지 못하는 곳, 하천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리하자면 대동여지도는 김종우라는 분이 조선 후기에 만든 건데 뭐 답사를 해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만들었다 뭐 이런 썰이 있는데, 전국 곳곳을 예전에 뭐 걸어서 혹은 말로 뭐 이렇게 다닌다고 해도 엄청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거는 썰일 뿐이고 실제로는 여러 가지 지도들을 합쳐가지고 만든 지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말했듯이 찍어서 만들어낸, 나무 도장 같은 걸로 찍어서 만들어낸 목판본으로 시작돼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요. 요거 22개를 접을 수 있는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나눠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로 붙이면은 대동여지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휴대가 간편하겠죠. 그냥 하나 22개를 그냥 각각 접어가지고 다니면 되니까 열람도 편하고, 그 다음에 지도표 아까 말했죠. 봉수 이런 거 표시했던 거. 그래서 봉수 보면은 표시가 여기 있나? 네, 위에 무슨 횃불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거기에서 이 그림만 봐도 얘 봉수구나 라고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에 도로는 심리마다 방점, 그래서 거리 파악하는 상선이면 배가 다닐 수 있는 하천, 단선이면 배가 다닐 수 없는 하천, 이렇게 구분을 했다 이해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기역이랑 니은을 보면 알죠. 둘 다 꾸불꾸불한데 기역은 쌍선이니까 배 다니고 니은은 단선, 배 못 다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산줄기는 이렇게 산과 산들이 연결되어 있는 이 산줄기는 굵은 선으로 표현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산을 하나하나 인식한 게 아니고 산들은 연결되어 있다는 산줄기 체계가 산줄기로 인식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고요. 그럼 이제 조선시대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담은 책인 지리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지도 배울 때도 조선 전기, 조선 후기 지도의 특징이 달랐잖아요. 마찬가지로 조선 정은 후기에 만들어진 지리책도 특징이 좀 달랐어요. 먼저 관찬지리지가 있는데 조선 전기쯤에 많이 제작되었는데 국가 주도로, 국가에서 뭔가 필요에 의해서 만든 지리책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사찬지리지는 개인들이 만든 거, 보통 실학자들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국가 주도로 제작된 관찬지리지는 국가 통치에 필요한 어떤 것들을 수집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그래서 뒤에서 예시로 보여드리겠지만 백과사전처럼 딱딱딱 정리가 돼가지고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 사찬지리지는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바라보면서 그냥 설명식으로 서술된 특징이 있고, 예시로 된 이런 지리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사찬지리지인 택리지라는 것이 있는데 이중환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여기에는 가장 큰 특징이 사람이 살만한 땅, 가거지. 사람이 살만한 땅을 한문으로 풀이하면 가거지라고 하는데, 이 가거지를 4개로 담았어요. 사람이 살기 좋으려면 이 4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은 사람이 살기 좋다. 먼저 지리. 우리가 하고 있는 게 한국지리지. 근데 이 땅의 이치를 다루는 곳인데, 즉 명당에 해당되는 곳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배산임수, 뒤에 산이 있고 뭐 앞에 바다가 있으면 앞에 하천이 있으면 명당이다, 이런 거 배웠죠. 그 명당을 알려주면 지리. 그래서 명당이 있는 곳이다. 그러면 사람이 살기 좋다. 그다음 생리, 이득이거든요. 이익. 즉 경제적으로 뭔가 풍요로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곳이면 살기 좋다. 그래서 생리 측면이 있고, 인심, 사람들의 인심이 이웃의 인심이 좋아. 그러면은 살기가 당연히 좋겠죠. 그다음 산수, 산과 물, 즉 자연 풍경, 경치가 그냥 좋고 자연 환경이 좋으면은 살기 좋다, 이거예요. 아까 말했죠. 신증, 동궁, 여지승남, 택리지는 각각 관찬지리지, 사찬지리지거든요. 이제 얘가 이렇게 신증, 동궁, 여지승남이다, 택리지다, 이것만 제시해도 얘가 관찬, 얘가 사찬, 이것도 할 수 있지만 얘를 제시 안 해준다고 하더라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그 관찬지리지의 특징이 백과사전식으로 서술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백과사전처럼 뭐 앞에 정의 같은 게 있고 쭉쭉쭉 설명한다. 이게 바로 백과사전식 서술이에요. 그래서 조선 전기 관찬지리지에서 많이 발견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조선 후기의 관찬지리지도 있고 그래요. 근데 상대적으로 그렇다라는 거고, 관찬이냐 사찬이냐는 제작 주체에 따라서 그냥 구분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국가 주도냐 개인이 만들었냐, 요 특징이고요. 그러면 군대 이후에 국토인식도 많이 변화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우리나라를 계속 폄하하려고 노력을 했겠죠. 왜냐, 너희는 이런 나라니까 우리가 식민 지배해도 괜찮아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지도 같은 경우에도 얘는 토끼 모양이네, 너희는 나약한 토끼 형상을 한 땅이야,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국토인식을 강요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60년대 우리나라 산업화가 본격화된 시기인데 경제 개발하고, 그래서 국토를 개발의 대상으로만 봤어요. 그러니까 계속 개발을 하는 거야. 댐 만들고 간척 사업하고 공단 만들고, 그러니까 환경 파괴 등이 나타났겠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인식을 하냐? 지속 가능한 발전. 즉 미래, 우리가 쓰되 미래 세대가 필요로 하는 것들은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자. 즉 미래 세대도 써야 하니까 최소한의 것만 사용해서 발전을 가능한 한 줄이자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뜻 있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